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 보면은 오늘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할 말 많다. 많죠. 뉴스 네. 뉴스 여러 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그 기업 이야기, 상장된 기업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뉴스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헤드라인 올려주세요. 자, 헤드라인. 오늘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아침부터 효성중공업이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네.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뭐 거의 20% 넘게 한때는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시를 내고 사실무근이다, 이 내용은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 마감까지 거의 한 17%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함께 보시면 오늘 효성중공업이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중 한때 뭐 4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니까 얼마나 와. 크게 급등을 했습니까? 근데 보시면 요즘에 전력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 3대장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그렇죠. 같이 떨어지고 하는데, 오늘 보시면 효성중공업은 17% 급등했는데 LS일렉트릭 2% 빠졌죠. 현대일렉트릭이 한 1% 정도 빠졌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하나가 더 있냐면, 사실 LS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거의 순수하게 전력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반해서 이제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전력기기인데 한 40% 정도는 건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근데 이 건설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오히려 탄력만 놓고 따지면 효성중공업의 탄력이 좀 더 적어야 되는데, 오늘은 효성중공업은 거의 17% 급등, 나머지 3대장 가운데 LS일렉트릭과 현대일렉트릭은 오히려 하락.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위에 제가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효성중공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사업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공업이라고 우리가 적는 전력기기 사업이 있고 건설 부문이 따로 있는데, 네. 이 두 개를 인적 분할을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거다라는 보도가, 언론 보도입니다. 이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효성중공업의 요즘 전력기기 시장이 워낙 핫하게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최근 국내 대형 증권사들과 접촉해서 사업부 분할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나선 것으로 투자은행 업계에서 좀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사실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한 회사가 두 개의 기업으로 나뉘면서 뭐 예를 들어 2대2면 2대8이면 2대8, 5대5면 5대5 이렇게 일정 비율로 주식을 나눠 갖는 거를 우리가 인적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성 측에서는 공시를 내면서 이게 해당 기사 말미에도 적혀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공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 보통 네네. 우리가 약간 뭔가 되는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이럴 때는 보통 확정된 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확정된 바 없다. 뭐 추후 다시 재공시를 하겠다. 뭐 아니면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이다, 정해진 네. 바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무근이다, 전혀 검토된 바 없다, 이건 좀 강경하게 부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부인을 해서 공시를 할 때는 대부분 진짜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효성과의 일들을 조금 감안을 네. 했을 때 완전히 검토를 안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내부 정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공시를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설이 나온 이유를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산업적 측면에서 한번 보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상속세 이슈 측면에서 그렇죠.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일단 산업적 측면에서 분할 논리는 이렇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주력 사업이 아무래도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이런 전력기기인데, 요즘에
이 전력기가 굉장히 잘 나가다 보니까 2021년 매출이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던 게 작년 말에 2조 5천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저도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전력기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크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이렇게 둔화될 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부문은 고물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사업부를 한 개의 기업에 놓고 밸류에이션 낮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해서 전력기기는 고밸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부문의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된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 기업은 또 이제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그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산업적 논리가 한 가지가 작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다만 두 번째로 이제 상속 이슈 측면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그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이제 별세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이 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아들들의 상속세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좀 높여야 되겠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 조현준 회장, 그다음에 삼남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해서 차남 조현문 전 사장에게 이 상속세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자금이 필요한데요. 조 명예회장이, 그러니까 별세하신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치가 약 7,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표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너무 잘 정리를 해서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데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상속 규모가 7,600억 원 규모면 이게 만약에 그 최고 세율 50%에다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액 상속 할증 20%까지 추가된다면 이게 사실 갚아야 될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뭐 조현준 회장이 받게 될 금액은 한 1,700억 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차남과 삼남도 1,700억 원에 가까운 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이걸 또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인적 분할을 통해서 고밸류에이션의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사업부를 통해 어떻게 상속세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좀 논리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만약에 이게 전혀 아니라면 사실 효성중공업 측에서 공시로 사실무근이다, 전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시가 나오면 네. 주가가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돌아가지 않은 걸 보면 물론 회사 측에서는 사실무근이고 검토된 바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되게 그럴 법한 시나리오인데라고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이게 단순히 인적 분할 이슈로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속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소송이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영권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면은 그러면 보통 주가가 많이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적 분할이 맞다 아니다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지금 많이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가가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소송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상속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이번에 지금 인적 분할과 함께 아무래도 지금 엮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딱 그게 시나리오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잘 들어맞아 보이는데 그렇죠. 어제 공교롭게도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유언장 가운데 일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 아마 어제 다들 보셨을 겁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지금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사실 가족과 거의 의절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을 해라라는 유언장이 공개가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조현문 전 부사장이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게 되는지를 따져보니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최근 논란이 됐었던 유류분 있잖아요. 그렇죠. 유류분보다도 많은 상속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유언장이 공개가 되고 그 유언장을 통해서 유류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됐으면 뭔가 일이 봉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형제 간의 소송을 멈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또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시장에서는 약간 인식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들의 속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뉴스플로우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오늘 나왔던 인적 분할 이야기보다는 어제 이제 유언장이 먼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언장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속 관련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적 분할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인적 분할 이슈가 이렇게 먼저 가라앉더라도 앞에 두 가지 지금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네. 주가는 계속 움직였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와, 굉장한 변동성인데 참. 그러게요. 저렇게 무거운 주식이 저렇게까지 움직이는 건 참 놀랍죠. 아니 사실. 솔직히 지난 1년 동안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네. 워낙 전력기기가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네. 전혀 무겁진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예전에 불 자동차로 지금 약간 분류받았던 네. 몇 개 차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나였고 이번에는 GM의 볼트가 있는데 볼트 관련해서 리콜을 했습니다. 리콜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로이터라든지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어온 뉴스가 뭐냐면은 이제 볼트 배터리 결함을 가지고 집단 소송이 미국에서 진행이 돼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천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마련하라는 그런 연방 법원의 그런 이제 그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로이터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GM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미국 미시간주 연방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합의안 내용이 바로 이제 1인당 최대 190만 원. 달러로 쳤을 때는 1,400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을 하라고 했고요. 합의금의 총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 하나로 따지면 한 2천억 32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좀 LG와 GM이 좀 싸게 막은 것 같다라고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태 뭐 다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 이제 GM의 볼트라고 하는 작은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나 좀 사진 띄워주시면 좋겠거든요. 보시면은 이 차량이 이제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충전을 하고 나서 혹은 이제 뭐 달리다가 충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배터리의 문제라고 지금 니자 쪽에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결론을 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공급사였던 당시 LG화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공급을 했던 LG 전자 쪽에서 이 부분에서 리콜을 전부 다 이제 담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7에서 2019년식 모델 68,000여 대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2020년도에 리콜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0에서 2022년형 모델에 대해서도 작년에 73,000대 규모의 리콜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콜 비용만 한 1조 4천억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오지만 집단 소송의 나라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한 차례 지금 오늘 2천억 원 정도 막은 상태인데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집단 소송이 이거 말고도 또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다가 불이 난 차량이 아까 또 말했죠. 코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코나도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코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LG 엔솔에서 1조에서 2조 원 가량의 지금 그 리콜 비용을 담당을 했거든요. 네. 이거 역시도 지금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LG 쪽에서도 나중에 또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배터리를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전기차였던 이제 포르쉐의 타이칸 그리고 이제 아우디의 이트론 GT 이런 모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리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규모 리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리콜이 또 들어가고 아시겠지만 리콜은 해외에서는 항상
집단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는 지금 LG엔솔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타격을 크게 입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천억 원으로 지금 집단 소송을 막은 거는 사실 뭐 GM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규모 이상으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싸게 막는 건 맞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 관련된 일이 계속 이렇게 좀 벌어지게 된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요즘 좀 안 그래도 실적도 조금 힘들고 이제 배터리도 좀 판매가 조금 덜 되는 상황에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좀 겹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LG가 사실은 배터리를 예전엔 제일 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제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하이니켈 관련해서 지금 네. 잘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LFP 관련된 기술력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확실히 삼성 SDI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게 업계나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근데 또 중국 배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이 우리가 되게 무시를 했었는데 뭐 그냥 싸게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반고체 기술도 조금 앞서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LFP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뭐 포르쉐도 기존에는 LG 걸 쓰다가 이제 새로 나오는 마칸 EV에는 CATL 배터리를 씁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거는 CATL의 LFP가 아니고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넣은 거죠. 그럼 CATL도 그러니까 LFP 말고 NCM 계열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하이니켈 쪽에서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CATL도 잠깐만 포르쉐 마칸에 들어간다고? 네.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위주의 기업에도 이제 중국산 NC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LG랑 SK만 볼 게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항상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좀 LG 엔솔 입장에서나 아니면 또 요즘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제는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조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다음 뉴스도 원래 저희 금요일에는 좀 신나는 뉴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아무래도 네. 시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뉴스도 사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이런 소식을 또 안 짚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아침부터 좀 뜨거웠던 이슈가 지금 가남 신약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시장 초반부터 HBR 관련주들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이날 기록을 했거든요. 사실 이 가남 신약의 FDA 승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있자마자 오늘 오전에 진양곤 HLB 회장이 관련된 내용을 직접 본인이 나와서 유튜브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은 일단 오늘 아침, 그러니까 오전 6시 45분쯤에 서한을 FDA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은 서한이 뭔지 보니까 CRL이라고 해서 보완 요구 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안 돼, 거부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것들이 부족하니 그것을 보완해서 이제 그 보완을 해달라라는 요구 서한을 FDA로부터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FDA에서는 이번에 그 FDA 승인을 신청한 것이 HBL의 리보세라니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약을 병용 투여를 했을 때의 그 결과를 보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내용은 HBL에게 서한을 보내게 되고요. 네.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관련된 내용은 중국 항서제약에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리보세라믹과 관련된 내용은 HLB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한을 받았기 때문에. 다만 항서제약에 간 문서는 HLB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요 내용은 모르고 네. 요 내용은 모르고 FDA에서 HLB에게 자꾸 제가 HLB 네, HBM이 우리가 좀 익숙해서 그런가요? HLB에게 보낸 네. 그 서한 내용만 갖고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한 두 가지 정도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리보세라닙에 관한 이슈는 없었다. 다만 캄렐리주맙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아직 그래서 이 캄렐리주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서제약의 CMC 실사, 즉 품질 관리 실사에서 미미한 뭔가 마이너스 요인, 보완 요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의 내용이 파악된 게 지금까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근거하면 리보세라닙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항서제약에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해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DA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장소를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FDA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FDA가 임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제 실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사 가는 지역 가운데 두 군데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였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 그곳을 가지 못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사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FDA가 나중에 이 두 가지의 병용치료법을 승인해줄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뭐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빠르게 대응해서 주주들과의 소통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영자의 모습은 참 저는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죠. 예, 빠르게 진화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가장 코앞에 우리가 FDA 결과를 앞두고 있는 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좀 가까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뭐냐면 미국 제론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메텔스타트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FDA에 올라가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왜 미국 기업인데 뭔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게 혈액암 치료제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FDA 통과가 되고 그거를 생산을 하게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 소시오홀딩스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CDMO 생산할 수 있는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ST팜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이 그 제재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D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ST팜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우리는 HABL 사회를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구나. 물론 저는 잘 되길 빕니다. 그렇죠. 잘 되길 빌지만 만약에 삐끗할 경우를 항상 우리는 좀 생각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자, HLB가 위암 때도 이런 일이 한번 뭐 삼상 때 한번 미끄러진 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잘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 그게 어제 밤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신에서 많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제 FSD랑 오토파일럿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검찰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전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변호사인 토마스 로사비오 씨가 이렇게 소송을 건 건데요. 지금 소송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자체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진짜 자율주행처럼 거짓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먼저.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측에서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또 법원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연방법원이었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이제 리타 린 판사가 어제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율주행의 기술에 관한 테슬라의 홍보 내용을 믿고 차량과 소프트웨어를 구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측에서 지금 어쨌든 자기들이 기각해달라고 했던 요청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검찰과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조사국을 통해서 아무래도 조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게 됩니다.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가 많아요. 같은 네. 내용이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소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2016년도 때 이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설명을 할 때 좀 자율주행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찾는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2022년도 때 이제 FSD 출시를 앞두고서도 당신이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될 오토파일럿이든 것 같죠. FSD든 네, 전부 다 약간 자율주행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쨌든 $8,000의 돈을 내고 구매를 할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라고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구매를 하고 이제 또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고 테슬라 측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좀 약간 호도를 해서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처럼 쓰게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최근 논란들의 지금 이슈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론 머스크는 요즘 좀 많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6월 13일에 이제 그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 어쨌든 77조 원 규모의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주총회 토해내야 있죠, 될지 주주총회. 말아야 될지 그쵸 주주총회도 지금 앞두고 네. 있고 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또 실적도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좀 많이 좀 위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게 CEO의 역할이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그런 사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또다시 시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값이 항상 테슬라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하이랜드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이 차량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한 달 새 2번 올렸습니다. 어. 사진 하나 준비해 준 거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좀 띄워주시면은 먼저 이제 제가 표시를 해둔 그 트림이 바로 이제 퍼포먼스 모델입니다. 네. 모델 3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말 그대로 퍼포먼스가 좋고 빠른 차량인데 이게 4월 27일에 원래 기존에는 52,990달러로 출시를 했다가 $1,00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5월 16일에 $1,000가 또 인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지금 $2,000가 인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나 미국 내에서 지금 엄청나게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값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 알 겁니다. 최근에 도장 가격이 다시 유료화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빨간색 칠하려고 했더니 400만 원이 붙더라고요. 네. 다시 색깔의 가격이 붙었어요. 그리고 네. 방금 제가 그 사진 띄워드렸을 때 미국은 검은색 차량이 네. 무료예요. 페인트 색깔이 공짜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얀 차량이 공짜입니다. 지금 검은색, 파란색, 다른 색깔로 가면은 128만 원 더 내야 되고 빨간색으로 가면 또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요. 네. 256만 원인가 그렇게 내야 되는데 400만 원 내야 됩니다. 모델 X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또 네, 다른데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이 조금 들어가고 부품도 좀 비싼 게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근데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한데 문제는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렸어요. 원래 이제 6,700만 원대로 출시를 했다가 네. 이때도 4월 24일입니다. 이때도 이제 4월 24일에 그때 맞아요. 출시를 했다가 5월 초에 140만 원을 인상을 해서 6,939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또 오르지 않겠냐. 미국도 또 올렸는데 라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는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지금 가격이 낮추다 보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다 비싸게 내면 괜찮고 다 싸게 하면 괜찮은데 맞아요. 누구는 싸게 팔고 누구는 비싸게 팔고 이러면 좀 열받잖아요. 그게 좀 하나 이것도 띄워주십시오. 모델 Y와 모델 3 이제 두 차량에 대해서 지금 기본 처음에 우리가 흔히 앞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네. 선수금을 지금 안 내고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가 있고 차값도 낮췄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낮추고 있는데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렇게 낮추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부분을 자국 시장이 미국과 한국 등 다른 시장에서 이렇게 좀 채워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테슬라가 요즘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가 잘 돼야 다른 기업들이 사실 전기차도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벤츠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대형차 전기차 개발 포기했어요. 테슬라만큼 잘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국차만큼 싸게 만들 자신도 없는 네네. 거고요. 아.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잘 돼야 다른 기업들이 잘 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맞아요.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저희 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가 바로 성심당 뉴스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원 기자, 지금 성심당을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게 가장 큰 이슈인가요? 아, 그렇죠. 네,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사진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 사진을 보면은 대전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빵을 사놓고 이렇게 역 사물함에 맡긴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물함이에요? 네, 이게 그 대전역 사물함인데요. 실제로 성심당 빵창고라고 부르는데요. 아, 그만큼 이제 대전하면 성심당이 무조건 떠오르는데 네. 이제 성심당이 현재 논란인 이유가 있죠. 이 KTX 대전역에 위치한 성심당 임대료 때문인데요. 네. 우선 그 전국의 철도 역사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코레일 유통이라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이 매장 임대 계약이 지난달 이제 10일 날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에게 갱신 조건으로 월 3억 5천을 제시하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성심당이 2016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월 1억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3억 5천을 넘는 임대료를 요구했으니까 이제 3배 넘게 올린 거죠. 네. 이 표를 보면은 지금 3억대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금액인데 그렇죠. 애초에 코레일 유통은 월 수수료 4억 4,100만 원을 제시했고요. 네. 사실 4억 원을 내고 입점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 없겠죠. 없죠. 네. 네. 대기업 아닌 이상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현재 세 차례 유찰되면서 월세가 이제 3억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네. 한 번 유찰되면은 30%씩 낮춰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3억 원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월세 3, 4억은 좀 심하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코레일 유통 측은 좀 당황스럽다는 그 입장입니다. 네. 그 코레일 유통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전역점이 월 매출 20억 원이 넘는다. 그렇죠. 26억 정도 되죠. 네네. 그래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면은 이 4억 원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좀 이유가 속사정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 이유가 이제 성심당 특혜 논란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어. 작년 11월 국정감사 때 수수료가 5%밖에 안 받는다면서 이제 코레일 유통이 지적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 역사 임대료 상위 10개 이제 매장을 비교해 보면은 이 상위 10개 매장 평균 수수료가 31% 정도 되고요. 네. 네네. 전국 전체 평균 수수료율이 22%입니다. 근데 현재 성심당 월 매출 평균이 26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26억 원에 17% 정도가 4억 원대인데 지금은 이 4% 정도인 1억만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레일 유통이 이제 수십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성심당만 봐준 거다라는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특례 논란이 이제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코레일 유통이 성심당을 이렇게 특례를 준 이유가 좀 있긴 합니다. 그 백화점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네. 백화점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 매장을 한 20-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뭐 명품 브랜드나 뭐 명품 화장품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낮추고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 비용까지 백화점 측에서 다 제공을 맞아요. 한다고 네,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유명 브랜드가 입점이 되면은 그 고객 유치도 되고 전체 그렇죠. 매출도 네.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코레일 유통도 성심당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좀 활용하면은 대전 지역 가치도 좀 올리고 그렇죠. 네. 또 많은 관광객들도 놀러 오니까 좀 그런 효과를 누린 것 같습니다. 좀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2017년에 이제 삼진어묵 부산의 삼진어묵 같은 이유도 삼진어묵도 이제 같은 이유로 부산역에서 퇴출을 당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세 차례 정도 걸쳐서 입찰이 응했지만 재계약이 실패했고요. 네. 당시 부산역 매장 임대료를 2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2017년도 당시에 네. 부산역 매장 임대료가 뉴욕보다 비싸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삼진 어묵이 재계약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역 앞에 바로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는데, 이게 기존 부산역 매장의 수수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금액으로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근데 코레일 유통이 뭐 성심당을 위해서 규정을 바꿀 수 있기는 좀 또 애매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죠. 네. 혜택도 좀 바꾼다 하더라도 좀 네.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사람들이 좀 바라는 것은 이제 코레일 유통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상권이나 지역 사회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는 잘 나가는 일타 맛집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일타 맛집을 유지하려니 이게 특혜 시비가 붙게 되고 네. 그래서 특혜 시비 안 붙으려고 하니까 일타 맛집이 사라지게 되는 굉장히 그렇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좋은 뉴스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